어차피 공급 감소는 이제 정해진 미래거든요. 정해진 현재이고 그리고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감소는 이루어지고 유동성 확대도 정부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죠. 현 정부는 내년에 27년에도 확대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다면 어느 쪽에 배팅하냐 한다면 역시 집값이 오르는 쪽에 배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이시죠. 삼토시 작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에도 집값이 또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지금은 뭐 풍선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이 또 지금 공급 감소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제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에 뭐 15대 책 나오고 나서는 살짝 뭐 좀 주춤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지금은 뭐 연초인데 아주 뭐 그냥 난리가 나 있다라는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 집값은 수치상으로는 버블인데 이 버블 상태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버블 수준을 볼 때 이제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주로 보는데 2025년 3분기 기준으로는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의 39%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거든요. 중장기 평균이 33%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라서 그리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버블이 이제 언제 꺼지냐가 문제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흉작이 발생하면 이제 식량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죠. 식량도 주택도 식량처럼 필수제인데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주택 가치도 이제 오르게 마련인데 이거를 버블이 발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버블이 꺼지려면 식량이든 부동산이든 공급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공급이 정상화가 요원하기 때문에 이 버블이 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버블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되면 뉴노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같이 공급이 잘 됐다면은 지금은 버블이기 때문에 뭐 다시 좀 하락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공급이 없는 말 그대로 흉작이니까 그러면은 뭐 구황작물이 나오든 뭐라도 안 나오면 계속 이 가격으로 간다. 근데 지금은 공급은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앞으로도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악화될 소지 예를 들면 뭐 필요한 부분이지만 안전관리 강화 때문에 공기가 추가로 연장되고 또 환율이 높으니까 이제 자재비가 상승해서 공사비가 또 오르고 그러면 분양가를 또 올려야 되고 여러모로 봤을 때는 공급이 나아질 상황은 지금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버블이 꺼지는 상황도 아직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지금 그 여론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앞으로 더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사라라는 파트가 있고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버블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지나서 이제 공급 해소되면 그때는 다시 또 내려갈 건데 한 3, 4년만 참아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그 3, 4년이 너무 긴 시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건 좀 지금 상황에서 특히 또 유동성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건 기회 손실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지금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버블이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버블이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장도 뭐 버블 구간이라고 하는데 뭐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반대로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이 버블은 이제 터지는 것보다는 커지는 구간으로 가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 같고 이걸 꺼지려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거를 특히 수도권 부동산을 꺼뜨린 건 다 1기, 2기 신도시 입주였거든요. 그때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 조정장에 빠졌었는데 그걸 감안하면 사실은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하냐가 이제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유의미한 착공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블이 꺼지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 버블도 시간이 지나면 버블이 아니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가가 올라가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가듯이 부채를 갚은 건 아닌데 GDP가 늘어나서 비율 내려가는 것처럼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버블이 또 이렇게 안정세가 되고 뭐 이런 개념인가요? 뭐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2026년이 2025년보다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업종이긴 하지만 반도체 업종의 호황 때문에 굉장히 좀 고액 연봉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도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말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오늘도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막 4% 가까이 올랐거든요. 오늘 지금 녹화 시점으로 그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다고 오늘도 5천 넘었습니다. 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정부발 유동성도 있지만 민간발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클 것 같고 특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냐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통근 거리상 수도권 동남권에 많이 살고 계실 것으로 그렇죠. 보여지고 그러한 분들이 수억의 이제 성과급을 2, 3년에 걸쳐서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부동산도 또 다른 유동성이 좀 공급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분들이 뭐 집은 안 사더라도 뭐 전월세라도 사실 텐데 돈이 생기면 원래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든지 뭐 이런 성향을 보이잖아요. 차도 좀 바꾸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하이닉스 블라인드 앱에서도 뭐 다들 으쌰으쌰하면서 뭐 부동산 사야지 뭐 그런 글도 여러 개 있다 그러고 아무래도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그 지역 해당 지역에 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코스피 4천 넘어가지고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5천이에요. 그럼 그때 그냥 대충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놓으셨으면 벌써 지금 대부분 한 1.5배는 벌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돈을 얼마 넣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한 몇 천에서 몇 억 단위를 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미 그런 걸로도 버르고. 또 거기다 또 뭐 이렇게 상여도 나오고. 근데 또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뭐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많냐. 사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경제가 되게 안 좋고 지금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누가 집을 사주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반도체 부문이 특정 업종이긴 하지만 그 임직원 수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이닉스가 33,000명이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7만 명이 넘기 때문에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굉장히 고액의 성과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무시하기 힘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또 2차 그 협력사들까지 뭐 다 합치면은 사실 뭐 한 십수만 명 뭐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민간발 유동성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26년 1월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그러면 전반적인 좀 상승세로 봐야 될까? 통계로 봤을 때? 현재는 뭐 그렇죠. 일단 말씀드린 뭐 정부가 올해 720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이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뭐 특정 업종이긴 하지만 민간발 유동성 확대도 예상이 되는 데다가 공급도 감소하는 구간 어떻게 보면 공급이 급감하는 구간이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어떤 재화의 가치더라도 수요가 늘고 공급이 감소하는 재화의 가치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 부일련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으로 인해서 차익도 상당한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되면은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현재 26년이 부동산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방 광역시들이 좀 용트림 치는 그러한 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울산은 뭐 24년 하반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부산이나 대구의 상급지들도 이미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방은 특히 수급이 중요한데 지방이 공급 감소폭이 더 크거든요. 수도권보다. 근데 지방은 자체적인 힘으로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 광역시들도 좀 상승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도권에도 사실 이제 지금 여론이 이렇게 막 갈리는 이유가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올랐다 이런 얘기 하는 곳도 여전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도 오를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풍선 효과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작년 2025년에는 뭐 강남 3구, 뭐 용산구 뭐 이런 최상급지가 올랐다면 그 이후 계속 퍼져 나가고 있고 지금 전국 1위 상승률이 뭐 수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당 가격대가 지금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듯이 지금 유동성이 어차피 확대되고 있고 계속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세금을 건드릴 것 같거든요. 보유세를 강화를 건드릴 것 같고 뭐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 또 보유세도 이제 누진율을 높이는 거를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은 이제 고가 주택을 건드리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가 주택에 대해 지금까지 고가 주택이 많이 올랐지만 그 다음 급지로의 풍선 효과가 그런 세금 전망까지 감안하면 계속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김에 지금 그렇게 고가 주택들의 이제 1주택자들의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보유세를 인상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현재의 현상 똘똘한 한채 현상을 부추긴 요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고 또 하나는 이게 1주택자를 상대적으로 좀 우대해줬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좀 지금 낮아 보이고요. 1주택자 우대 정책을 좀 많이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 현상을 좀 이렇게 만들어 온 양대 날개 중에 하나가 약간 힘을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똘똘한 한채가 조금 특히 초고가에 대해서는 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최근에 뭐 50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뭐는 좀 세게 매겨야 되는 게 아니냐는 50억 보유세 이야기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라는 선은 그었지만 그런 말 언급한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상승을 주도해온 초고가 주택 또는 최상급지는 다소 이제 상승폭이 좀 완화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50억 넘는 뭐 소위 말하는 막 강남, 뭐 반포, 뭐 한남동에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수혜를 받았던 네. 그 곳들도 어쨌든 버블 구간으로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그 최근 5년간 전국 최상위 소득 상위 10%의 계층의 소득이 연평균 3.3%가 늘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아파트 상위 20%는 연평균 9%가 올랐어요. 최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 상승분의 3배를 이제 서울 아파트 상위 20%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은 초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는 좀 버블 구간에 진입한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만약에 보유세나 아니면 네. 지금 뭐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지금 80%인데 뭐 50% 이하로 낮춘다든지 네. 아니면 거주 안 하면은 뭐 보유로는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게 나온다면은 좀 그 버블이라는 건 어찌 보면 뭔가 이렇게 탁 터트리면 네. 확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초고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런 버블을 건드릴 요소는 있는데 저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 수준을 축소를 하면 저는 매물이 이제 갈아타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매물이 물론 매수세도 줄지만 매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건드리는 건 오히려 고가 주택을 그 밑에서 떠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분들은 팔고 더 갈 데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버틸 수밖에 없는 거고. 버티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티게 하기 힘들게 하려고 아마 보유세도 좀 고액이면 더 이렇게 누진세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뭐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이기가 가능할 것이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일단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지방선거 이후에도 2년 뒤엔 총선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급격한 보유세 증세는 좀 택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뭐 급매물들이 몇 개 나오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매물이 완전 잠기는 네. 과거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도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뭐 서울 기준으로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좀 대도시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방으로 갈 만한 어떤 요인은 보이지 않나요 지금? 하방으로 갈 만한 건 사실은 뭐 횡보라도. 제가 가장 생각되는 건 사실은 첫 번째는 금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이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금리 기준금리도 낮아지기 어려운 게 경제 성장률도 작년보다 올해가 높을 것이 예상이 되고 네. 또 정부가 확대 재정을 하고 있고 또 환율이 높아서 물가 상승 압박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 한 해 시중금리가 생각보다 특히 상반기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만기 물량인데 원래 2026년에 주택임대사업자 만기 물량이 많을 예정이었는데 서울 아파트만 24,000호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 만기 되는 게 24,000호 물량이 상당수가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예정이었는데 문제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이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도 주택을 매도하기 어렵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자분들이 주임사 의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 세입자분들이 이제 계약갱 신청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입자분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토호제니까 이제 실거주 수요밖에 매수가 안 되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워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매물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토호제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만기 물량이 하방 요인이었는데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많이 오른 가격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 역대 최저 수준 내려왔고 또 하나는 이제 특이한 게 그 전세가 하위 20% 대비 상위 20% 배율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양극화가 별로 심화되지 않았는데 매매가는 하위 20% 대비 상위 20% 매매가 비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전세가는 양극화가 심화가 안 되는데 매매가는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건 좀 급지가 높을수록 전세가 대비 매매가의 버블은 좀 커졌다. 이런 부분이 상승폭을 약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세는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매매만 그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갔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아무래도 전세가는 사용 가치, 매매가는 투자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굳이 집을 안 사도 되는데 막 올라가니까 막 분위기가 막 저러니까 미리 좀 사놓겠다 하는 어떤 그런 선제적 매수세
때도 있었다. 네. 반대로 말하면 그게 똘똘한 한 채 정책이 계속 되니까 맞습니다. 점점 또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정부의 규제 시장이 그렇게 대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도 약간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시각이 좀 바뀌었고, 특히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하나의 변화점 또는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식이 많이 오르면 결국에 부동산으로 온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다들 공감은 하시겠지만 지금 주식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살려고 주식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할 거로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돈을 안 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올 한 해 좀 그런 돈의 이동이 있을까? 결국은 사실은 의식주의 주가 주식이 아니라 사는 주거지 주이기 때문에 네. 종착지는 자금의 종착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돈 번 분들 이유가 뭐 잘 좋은 거 살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뭐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 자금의 종착지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친구도 좀 주식을 좀 꽤 굴리는데 네. 그냥 회사원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 3억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 회사원이 3억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년 네, 만에. 네.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제 이번에 전세 8월에 만기되는데 집 산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여행 한번 가고. 네네, 여행 한번 가고 이제 집 산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긴 몰라도 다들 이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네.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전세가 만기될 때 네. 뭐 그전에는 사실 뭐 주식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세가 만기됐을 때 전세가 막 한 1, 2억 이상 올라버리고 뭐 네. 집값도 올라버리면 그때 집을 안 산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주식 팔아서 전세금에 넣는다는 좀 저는 이게 잘 와닿진 않는데 아마 매수세로 갑자기 확 전환되지 않을까.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전 높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공급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된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매수세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초인데도 약간 좀 뜨거운데 네. 이게 더 강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지금이 거의 뭐 피크치인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더 강해질 수도 있을까요? 특정 회사의 길을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봐도 올해 1월에 나오는 25년 성과급이 평균 1억 4천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27년 1월이죠. 27년 1월에 나오는 26년 성과급은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뭐 3억이 육박한다고 하고 그 28년 1월에 나오는 27년 성과급도 그 이상이 될 거라는 예상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3년 동안 한 5, 6억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평균 8억이라고 평균 8억 정도. 물론 세전이긴 하지만 네. 8억이지만 부부면 16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으면 더 네, 많은 금액을 그러겠죠.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감안되면 사실은 뭐 상고하저가 아니라 뭐 상고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올해 4월에 세계 국채 지수로 우리나라가 편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4월에 편입되면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560억 달러, 약 75조 원의 외화가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고채 금리가 상승이 멈추고 이제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렇게 그 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이제 점차 이제 내려가겠죠. 이전될 수 있거든요. 그럼 주담대 금리도 하반기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질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하향 안정화된다고 하면 유동성이 더 돈이 더 풀리고 금리까지 이제 내려간다면 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오히려 좀 더 여건이 상승 여건이 더 마련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도 한 몇 달 지나면 환율이 조금 안정될 거다. 네. 말하는 게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네. 게 아닐까 세계 싶습니다.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서 이제 외환이 어쨌든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네, 네. 그런 것들 보면 전반적으로 국내에 어쨌든 자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니까 올 한 해는 좀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어쨌든. 삼토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연초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세금 쪽이었는데 세금을 뭐 당장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요번엔 뭐 대책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네. 공급 뭐 지금 준비하고 있다. 착공과 뭐 이런 걸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공급이 뭐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공급 대책?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결국은 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은 없더라고요. 네. 사실은 어쨌든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뭐 유휴지를 활용한다거나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지가 미지수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으로 자재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의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급 확대는 솔직히 말하면 요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짓는다고 해도 유휴지가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부터 짓는다 해도 뭐 빨라야 4년 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장의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는 건 공급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공급이라는 게 어쨌든 뭐 된다고 치더라도 빨라야 뭐 4, 5년 뒤에나 준공이 되는 건데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실질적으로 뭐 전세가 공급이 되든지 뭐 월세가 공급이 되든지 해야 뭐 이제 매수를 좀 덜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지금 해결책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사실은 그 부분이 또 아쉬운 게 이제 결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축 공급이 늦어진다면 기축을 가지고 어떻게든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유통 매물을 늘리는 걸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조치를 나설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좀 아쉽고 뭐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모 정당 대표께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다주택자들이 복마전의 근원이다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자꾸 집값의 폭등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 좀 현상이 실제는 그와 다르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다주택자의 부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좋은 기능이 뭐냐면 결국은 임대 매물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3주택 이상 가구가 14만 가구가 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집값이 되게 완만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24년까지 다주택자가 3만 가구 이상 줄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폭등을 했죠. 다주택자 가구가 3만 가구 이상 감소했는데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감소했거든요.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결국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건 다르게 다주택자가 줄수록 집값이 폭등을 하고 다주택자가 늘어날수록 집값이 덜 오르는 현상이 최근 10년간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매매나 전세 유통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성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 전월세가 특히 임대료의 폭등은 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에 소도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방 소도시에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외지인들이 막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 갭 투자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가 막 늘어나니까 갑자기 전세가 훅 빠지면서 네. 이제 그 동네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집을 안 사고 그러면서 네. 한동안 또 막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겪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악영향만 주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폭등이 네. 다주택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네. 그냥 무주택이거나 1주택 갈아타기밖에 없는데. 네, 그 원인을 좀 잘못 진단하고 있는 부분이 대책도 잘못 나오는 네. 그 원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좀 저도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1주택자를 규제해서 뭐 줄일 수도 있지만 다주택을 풀어주면 네. 사실상 이제 다주택자가 너무 규제를 받다 보니까 1주택이 혜택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데 네. 다주택 풀어주면 지금 같은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쪽으로는 좀 덜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여러 카페 글이나 블로그 글을 통해서 자주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양극화 완화의 척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의 흐름을 똘똘한 한 채에서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걸 대책에 연결하는 걸 알고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더 심각한 게 빌라나 뭐 오피스텔 같은 신규 네. 공급, 그러니까 비아파트 신규 공급은 완전 지금 전멸 수준인데 네. 이쪽에 대해서 뭔가 좀 전향적으로 다주택을 규제를 풀지만 네. 아파트는 못 사게 해도 뭐 비아파트는 내가 뭐 다 풀어줄게 뭐 이런 건 안 나올까요? 근데 다만 약간 지금 수요자들이 약간 최근에 뭐 수년간의 전세 사기 이슈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아파트 쪽으로 더 몰려 있는데 수요가 그런 부분 인식이 좀 빨리 이렇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좀 오히려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신축 공급을 향후 몇 년간 못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걸 풀어주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시장은 되게 초토화 상황인데 네, 여기에 굳이 다주택 규제를 왜 하고 있는가? 이건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요거라도 풀어주면 좀 분양이라도 뭐 좀 될 텐데 네, 네. 이쪽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고위 관리들이 막 굉장히 다양한 말을 쏟아냈는데 네. 그러한 규제 완화 쪽의 시사하는 발언은 하나도 없는 걸 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전월세도 물량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토어제잖아요. 네네. 토어제라도 좀 풀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토어제 안 푼다 이렇게 또 장관이 또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올해까지 안 푼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해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전월세가 폭등을 조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주택자 규제까지 완화하는데 토호제로 실거주만 매수해서 임대 매물을 계속 줄이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는 우리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지금 시장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판단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어제도
당장은 좀 풀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그 노원 쪽에 계시던 분들이 우리 하나도 안 올랐는데 왜 토어제 투기 걸지구냐 막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좀 시위하기 좀 애매해지셨거든요. 너무 갑자기 막 그렇죠. 올라가지고 네, 오르고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갑자기 막 지금 노원으로 막 집 살라고 막 오시니까 네네. 그래서 효과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더욱 토어제를 안 풀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어제 그 대통령 담화 그 기자회견 그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좀 시장이 좀 선을 넘거나 하면 네. 추가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예전처럼 뭐 이제 전국이 막 그렇게 되는 네.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전국이 공급 부족에 빠지는 구간이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전국적인 풍선 효과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광역시도 점차 용트림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뭐 전국이 뜨거운 시장이 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점차 그 각 지역의 뭐 중급 이상까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이미 좀 많이 수요가 없는 지역은 여전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당장 세금 관련해서는 뭘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최후라는 게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뭔가 작가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올 한 해도 상당한 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네. 이제 안 올랐던 곳들에서 막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네. 이게 소위 말해 이제 들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규제를 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남은 건 세금밖에 없는데 네. 세금 대책이 올해 안에 좀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방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6월에 지방선거가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자신감 얻었거나 토양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좀 보유세나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건드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이 2년 뒤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보유세를 올리는 건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과의 텀이 있는 6월 지방선거 이후가 좀 세금 제도의 변화에 정부 여당에서 봤을 때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좀 약간 증세를 가는 게 이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면 네. 그럼 반대로 뭐 선거에서 결과가 좀 안 좋았다면은 증세나 이런 것들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20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25만 표 차이로 졌을 때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졌기 때문에 전국에 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서울에서만 140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네. 그 다음 대선에서 5년 뒤에 31만 표 차이로 졌다는 건 서울 1주택자들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졌다고 이제 복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지난 대선 때 계속 이제 약간 우클릭하는 발언들 고가 1주택이라고 해도 실거주하면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약간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총선도 지금 서울에서 48석의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이 37석이거든요. 네. 이 지형을 유지하려면 서울 1주택자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 증세는 좀 고가 주택의 핀셋 증세를 하되 또 시행 시기도 총선과는 좀 텀이 있는 시기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올해 안에 네. 할 확률도 있겠네요. 근데 왜냐면, 올해 해봐야 네. 어차피 내년에 내는 게 아니고 또 내후년에 내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어쨌든 계속 오를 것을 감안하면 여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보유세를 올리는 그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한 건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집값이 올랐으니 더 규제를 때린다. 이런 상황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빈 땅을 찾아가지고 지자체랑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뭐 짓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재초안도 뭐 안 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그 빈 공터들을 개발한다고 해서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 사실 공급이 좀 나중에 되더라도 뭐 도심지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실하게 들면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청약해야지라는 그 대기 수요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좀 크게 풀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저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도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발언이 없어서 용적률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런 건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오세훈 시장 하고 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사실 빈 땅 얘기에 대한 유휴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휴지는 유휴지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가 땅을 올려놨다면 별로 가치가 있는 땅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냅두고 유휴지를 개발해봤자 유효 수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는 어쨌든 뭐 집값도 올라가지만 그만큼 이제 뭐 세금 같은 것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러면은 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힘들고 네. 집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게 사기가 쉽지 않은. 저는 그런 게 모두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주택자도 힘들고 무주택자도 힘드는 그런 상황이 점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보면은 그 대출 증가분을 경제 성장률 정도로 맞겠다. 그러면 이제 올해 뭐 2% 예상되니까 네. 작년 대비 가계 대출의 한도를 한 2% 증가로 막겠다는 건데 네. 그럼 상당히 타이트하게 또 한다는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추가로 대출 규제가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642에서 뭐 더 줄일까요?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유동성 확대와 공급 감소가 만나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사실은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총액을 줄이는 쪽으로. 네. 그렇죠. 총액 기준으로 지금 더 총액 기준 더 타이트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만히 하고 저는 또 전세가가 폭등을 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또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근데 문제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까지 정권마다 못 건드린 이유가 이제 주로 상대적으로 유주택자보다는 약자인 위치에 있는 세입자분들이 갖고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규제를 가하는 걸 정부마다 부담스러워했지만 전세가가 너무 폭등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릴 수 있는데 세입자분들이 그 위치를 고려했을 때는 약간 그것도 한도 예를 들면 뭐 4억 이상 전세 자금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적인 지금은 뭐 5억 빌려주는 거 4억까지만 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전세가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한도를 줄인다 그러면 사실 심적인 부담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원래 받던 것보다 못 받으면. 그러면 이제 다 월세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근데 그거를 그게 바로 표심에 영향을 줄 텐데 그거는. 왜냐면 내 돈 바로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세자금 대출도 그 퍼센티지가 아니라 너무 높은 금액의 전세자금 대출만 막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억 넘는 전세든 뭐 못 받게 하고 뭐 5억 이하는 뭐 최대한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난 대선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이재명 후보를 안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고액 전세 대출도 주로 그쪽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만 핀셋하는 보유세가 됐든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가 됐든 핀셋 증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부자 동네 뭐 이런 곳들 위주로 돼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지방선거와 이제 총선 두 개를 놓고 이제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월세가 뭐 안정이 돼줘야 사람들이 이제 안심을 할 텐데 전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매수는 안 하면 그만이지만 전월세 올라가는 거는 동네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아무리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4년을 해준다고 해도 이제 뭐 만기가 또 돌아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갱신권을 추가로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예를 들면 3+3+3 얘기도 하고 뭐 무제한 갱신 요구권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왔던 게 사실은 전세 임대 기간이 늘어날수록 전월세가는 폭등을 했었거든요. 지난 1989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도 전세가가 폭등을 했고 최근 2020년이죠. 임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기간에도 2020년에 또 전월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마찬가지지만 유통매물을 줄이는 규제는 해당 가치를 급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57,000호로 역대 최대였는데도 전월세가가 폭등한 건 전세 유통매물을 줄이는 임대차 3법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3 또는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순간 전월세가는 공급 부족과 맞물려서 더욱 크게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선의로 포장된 길이지만 세입자분들을 위한 정책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대책이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세금 조금 빠지고 공급은 이제 과거같이 뭐 태릉 CC급을 또 뭐 만든다. 뭐 상암에 지금 유휴부지에 뭐 타워 올릴 때에다가 뭐 아파트 짓겠다. 뭐 용산에 뭐 임대 아파트를 넣는다. 뭐 이런 식의 공급 대책이 좀 약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느낌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장 3, 4년 내에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97 대책 때 이미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97 대책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막 집을 사러 가서 15 대책이 나온 건데. 맞습니다. LH 주도에서 공공시행으로 공급 확대하겠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허황된 얘기라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 집값이 더 올랐듯이 공급 대책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당장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최근 3, 4년 동안은 앞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 없이는 이 전월세가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약간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급 대책이 좀 예상보다 좀 약하다라는 시장 평가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5월 9일
오히려 다주택자 중과가 지금 원상복구, 그러니까 중과가 되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뭐 말씀하신 2026 경제 성장 전략 거기서도 이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그러한 연례 행사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연장하니 많이 말이 있었는데 이번 아예 빠진 걸 봤을 때는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근데 저도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 중과한 해에는 늘 집값이 폭등했던 게 과거의 역사거든요. 결국은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볼 때는 유통 매물은 다주택자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해버리면 중과 전에는 매물이 좀 나오겠지만 중과 이후엔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집값이 또 하는 또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2006년이 그랬고 2018년이 그랬고. 근데 지금 그걸 또 반복한다는 것은 마침 공급 감소 구간에 다주택자 매물을 토해내지 못하게 양도세 중과를 해버리면 그거는 그 상승이 그냥 불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좀 미래의 정책에 좀 신중하게 좀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네, 시간이 지금 없죠. 1월 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간도 없고 그리고 네. 이제 세입자가 또 갱신권을 쓰거나 뭐 세입자 있는 경우에는 토호제라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사비를 뭐 몇 천만 원을 줘서라도 내보내겠다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매물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1월 21일에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어떻게 할지를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되면 다 끝난 얘기죠. 그때 가서 중과할게 그러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매물을 못 내놓기 때문에 매물도 못 내놓고 그냥 중과가 되면서 그 이후도 매물이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팔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유예되면 어떻게 하면서 또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유예되더라도 내년에는 안 해주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뭐 만약에 아무래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씌우는 프레임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아닌데 자꾸 다주택자에게 프레임을 씌우면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대책으로 좀 계속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이시죠. 삼토시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은 이제 매매가가 많이 올랐고 네. 올해는 전월세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공급 감소는 전월세가에 먼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는 사실은 전세가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렇게 뭐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바로 말할 수 어렵지만 전세는 공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세가부터 이제 많이 상승하는 그림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2,000세대 전세 뭐 10개도 없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뭐 저희 단지도 그래요.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세가 극도로 적어졌는데 네. 이게 뭐 단순히 공급이 없어서인 건지 아니면 뭐 임대인들도 전세를 좀 안 주고 싶어지게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신축 공급도 감소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다주택 가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24년까지 전국에 3주택 이상 가구가 3만 1천 가구 감소했는데 그중에 서울만 16,000 가구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더더욱 다주택 가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임대를 놓는 가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에 지정해 버림으로써 임대 매물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매물은 계속 이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다주택자 규제를 또 풀지 않는 한 임대 매물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나 뭐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다주택 규제를 풀고 뭐 이렇게 뭐 토지 거래 말 그대로 이제 규제한 것을 딱 다 원상복구하는 쪽으로는 안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정부가 말하는 거랑은 반대로 결과는 지금 전월세 상승 요인으로 지금 계속 막 모든 정책들이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좀 걱정도 드는데. 왜냐면 좀 돈도 풀리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만한 그러한 시사하는 발언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전월세가도 많이 오르고 매매가도 또 공급이 오르았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 찾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원인을 찾아도 네. 결국에 전월세가 올라버리면 네. 좀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는. 근데 네. 그 원성이 엄청나게 강할 텐데 그렇죠.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결국에는 3+3 이런 네. 쪽으로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수가 3+3+3이나 네. 무제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임대 매물이 정말 씨를 마르는 그런 네. 상황이 발생하고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이제 새로 나오는 가구들, 분리하는 가구나 신혼 부부 가구들은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뭐 기존에 살던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 추가 확대해서 쓰면 되지만 새로 생기는 가구들은 타격을 크게 받는 그런 상황이 우려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2020년에 이미 한번 2+2를 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그 뒤로 이제 뭐 소송해서 임차인하고 뭐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라도 더더욱 그냥 나 이제 전월세 안 준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다 한 번 더 한다? 그러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주택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행위를 정말 한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더 심화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다주택을 규제를 해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던질 거 아니냐. 그럼 그걸 내가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쪽은 또 대출 규제를 또 동시에 같이 하고 있으니 그럼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다주택자는 쪼여야 뭐 그 사람들이 이제 교환이 될 텐데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분이 약 3분의 1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무리 집값이 내려가도 집을 살 수 없는 계층의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주택자 이렇게 규제를 하면 임대 공급이 줄면은 아무리 집값이 내려가도 뭐 집을 사는 분도 계시지만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는 임대 매물 공급이 필요한데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를 안 시키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거나 3+3+3 이런 게 생겨버리면 정말 그 주거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나 뭐 월세를 신규 계약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뭐 2년은 살아야 되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 공급량이 더 줄잖아요. 더 줄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다 비추하거든요. 수도권 착공 물량이 계속 줄고 있고 물론 이제 24년에 잠시 늘었지만 12월에 좀 공공 물량을 좀 많이 넣어서 24년 착공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26년부터 적어도 28년까지는 공급 감소는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기는 좀 힘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도 공급량이 같이 줄고 있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수도권 내에서도 전월세 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예. 전국적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모두 공급 부족에 빠지는 예외는 좀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대전, 인천은 2027년 입주 물량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면은 전국적으로 좀 공급 부족이 26년부터 28년까지는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존의 집 그대로 있고 추가로 더 짓는 건데 뭐 인구가 갑자기 폭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왜 신규 공급이 없다고 전월세가 올라가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심화될수록 점점 더 핵심지를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구가 감소되면 전국의 인프라를 다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이제 모여 살아라. 되는 지역에만 인프라를 몰아주겠다. 그런 구상하는 이유는 세출, 그러니까 세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것보단 모여 살았을 때의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많은 균형 발전을 많이 추구하지만 결국 인구 감소가 되면 균형 발전 더더욱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지로 몰려드는 현상, 그러한 현상을 감안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집이 있지만 점점 필요 없는 집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급지에서 상급지에서 핵심지로 가는 그런 현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실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막 전세난이 생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간다는 거죠. 어디 특정 지역으로. 학군지도 마찬가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지금 여전히 학생들과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군지들은 여전히 인기가 많이 높은 상태고 비학군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자체가 없어지는. 그래서 비학군지에 있으면 학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를 못 키우네. 더더욱 학군지로 가야겠네. 이런 선택이기 때문에 학군에서도 굉장히 부익부빈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서울에서도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하는 경우도 있고 있죠. 올해 8곳인가가 1학년이 한 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2반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반에 뭐 8명 있고 뭐 이런 학교들도 생긴다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엄마들이 이제 쉽게 못 보내죠. 아무래도 학교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럼 결국에 그걸까요? 그러면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는데 그 월세에 대해서 일부 뭐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힘든 약간 보릿고개를 좀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뭐 최근 정부에서 재정 확대를 추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또 수입으로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갈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때그때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 지금 전세가율이
뭐 예를 들어 뭐 강남이나 뭐 이제 송파 뭐 이런 뭐 잠실 이런 데 가면 뭐 30%대까지 막 내려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버블 아니냐. 네. 전세는 사용 가치인데 사용 가치의 3배 가격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 해에는 전세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오면서 네. 매매가랑 갭을 줄이는 그런 해가 될까요? 그런 해가 저는 이제 급지마다 다를 것이라 생각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거의 30%대이기 때문에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버블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좀 보유세 강화 드라이브가 특히 핀셋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상급지에 대한 매매가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고 그 대신에 토호제도 적용돼 있고 그리고 매물이 적기 때문에 전월세가는 계속 오른다고 봤을 때는 상급지일수록 이제 전세가율이 다시 역대 최저 수준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노원대 얘기하셨고 저도 수지 얘기도 했는데 요 풍선 효과가 매매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들은 오히려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상황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전세가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매매가 또 전세가도 올라간다. 오르지만 매매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서 전세가율이 오히려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급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금 비규제 지역들 보면은 네. 뭐 요번에 이제 풍선 효과를 사전 차단한다고 해서 좀 많이 묶었기 때문에 네. 안 묶인 곳들 보면은 뭐 평균 뭐 매매가가 뭐 5억 뭐 4억 막 이런 데들도 막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곳들은 아직은 뭐 이렇게 많이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비규제 지역에 되게 저렴해서 뭐 디딤돌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정책 자금도 막 나올 만한 그런 거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네. 거기도 올 한 해는 좀 뭔가 유의미한 온기가 좀 좀 올까요? 뭐 전세가 상승하거나. 아무래도 돈은 풀리기 때문에 돈이 과거보다 더 많이 풀릴 것이 예상이 되고 뭐 과거 예를 들면 M2 증가율도 과거보다 훨씬 지금 뭐 7% 이상 8% 이상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면 아까 그 똘똘한 한 채를 틀어막는 식이 보유세 강화나 규제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돈이 또 좀 밑에 쪽으로 좀 더 흐르는 온기가 흐르는 상황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올 한 해의 핵심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뭐 이거 말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뭔가 그 세금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뭔가 단기적으로 그 가격을 통제하는 거는 결국에 뭐 인상 금지 뭐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거니까. 네. 이쪽으로 갈 확률도 있겠네요. 그 모든 현상은 결국 원인을 뭐로 진단하냐에 달렸는데 그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잘못된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임대 기간을 늘리는 식의 대책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시장에 더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진짜 지금 해야 될 거는 그 빌라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오피스텔 사는 거에서는 중과나 이런 거 양도세 뭐 주택 수를 절대 치지 않겠다 해서 최소한 비아파트 분양이라도 많이 되게 하면 네. 여기는 이제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로라도 우선 전월세 물량을 좀 늘려주면 그러면 좀 그래 한 2년만 가서 살자. 네. 하면 살 텐데 그게 요번에 안 나오면은 어떻게 잡죠 이거를? 저도 어떻게 잡을지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예단할 뭘까? 수 없는. 도대체 무슨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걸까? 원래 정부가 작년에 대책 내놓는다고 했다가 네. 못 내놓고 그다음에 1월 중에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약간 바꿔서 1월 중에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거든요. 설 전엔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표현이 조금씩 바뀌는 네. 게 아마 그런 부분을 고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월세도 올라가고 매매도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일 텐데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금리도 만약에 좀 인하가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동결인데 이제 시장 금리는 뭐 내려간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돈은 더 풀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이런 게 많이 나온다면 이것도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겠죠.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다 모든 게 지방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선거 결과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지자체 장들이 이제 이번에 바뀌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인허가 권자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제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 지자체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지자체 장들은 결국에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골프장을 뭐 아파트로 바꾼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다 이제 상업 지역을 만들기로 했는데 뭐 오피스를 뭐 유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기를 뭐 아파트로 바꾼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좀 반발도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잘 될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지자체장이 누가 될지 모르고 어떤 정책을 취할지를 예단하기 네. 어렵지만 한 가지 좀 약간 다른 얘기는 지금 과거는 인허가 물량의 거의 100%가 착공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 보니까 최근 2년간 인허가의 63%만 착공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자체장이 뭐 시장에 뭐 약간 친화적이거나 그래서 뭐 인허가를 많이 내준다고 해도 해줘도. 그게 착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부족
부족 사태를 인허가로 해소하기는 좀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지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네네. 다들 짓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막았던 거라면 네. 지금은 지으라고 권해도 이 계산이 안 나온다. 네. 단가가 안 맞는다. 저 63% 말씀드렸지만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재비도 또 계속 오르고 있고 인건비도 오르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금리도 당분간 내려갈 기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좀 시장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착공이 좀 계속 착공 비율이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이 계속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풀어줘라. 그래서 이제 시장에다가 뭐 유의미한 위치에 좋은 집들을 많이 공급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 부시면서 멸실 물량 생기면 네. 전월세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멸실이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저는 사실은 그 작금이 사태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고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을 대거 해제한 2011년에 대거 해제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해제한 물량이 25만 호고 그걸 많이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뭐 2020년대 공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은 좀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장 멸실이 두려워서 규제를 풀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미래에 대한 그 부담을 좀 넘기는 그러한 행위가 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뭐 그렇게 미룬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에 한 번은 좀 타격을 좀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제 더 미래에 좀 나아진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정치인들이 그 당장 타격을 그쵸. 받는 거가 어렵죠. 그걸 좀 견디기 힘드는 게 또 우리나라 지금 선거 제도이기도 하니까 네. 참 이게 계속 이렇게 꼬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삼토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사실 뭐 그런 분들은 이미 막 지금 막 열심히 뭐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은 그러면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어차피 공급 감소는 이제 정해진 미래거든요. 정해진 현재이고 그리고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감소는 이루어지고 유동성 확대도 정부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죠. 현 정부는 내년에 27년에도 확대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한다, 돈이 풀린다. 이러한 부분은 거의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 확정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물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하방 압력에 해당되는 거, 뭐 금리가 조금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 또는 보유세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불확실성의 영역이 있다면 공급 감소와 유동성 확대는 거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다면 어느 쪽에 배팅하냐 한다면 역시 집값이 오르는 쪽에 배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라도 차라리 안 오르면 네. 그냥 우선 전월세 살면서 다른 거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올 한 해는 이제 전월세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네. 그래서 뭐 전월세로 가도 대안인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내가 가고 싶었던 뭐 작년에 살 수 있었던 집을 지금 못 산단 말이에요. 가격도 올랐고 네. 대출도 안 나와서. 그럼 결국에 내가 살 수 있는 동네까지 좀 밖으로 나가더라도 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에 들어와서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네. 뭐 조금 뭐 사업성이 없는 애매한 뭐 용적률 높은 구축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뭐 서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가 그 서울 3분위, 그러니까 서울의 상위 40에서 60% 사이 아파트, 경기 5분위, 경기 상위 20% 아파트의 가격대를 비교해 보면 원래 서울 3분위가 경기 5분위보다 비쌌거든요. 네. 근데 2023년에 경기 5분위가 서울 3분위를 추월하고 그 이후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지역들을 보면 약간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네. 경기도의 핵심지도 서울의 중위권보다 더 우위를 유지하고 있듯이 경기도의 나머지 그 다음 급지에 해당되는 지역들도 최근에 수지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또 하나는 그 계속 말씀드린 반도체 호황, 반도체 업종 호황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근무자들이 상당수가 서울보다는 경기도 동남권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는 좀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자금력이 되는 선에서 경기도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새로 생기는 곳, 그러한 곳들이 상승 탄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그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게 막 이제 뜨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동남권이다. 근데 네. 이제 동남권 보면 이제 평택이 네. 있어요. 네. 평택은 경기도입니다. 네. 근데 여기도 공급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지금 미분양도 있었고 뭐 요즘에 미분양이 좀 조금 해소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겠다.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평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이 좀 있는 곳을 사도 될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저점 매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방광역시 중에 대구가 그동안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대가 싸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도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기 때문에 좀 싸진 부분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대만 맞다면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차라리 좀 먼저 들어가는 것도. 요즘은 선반영 시대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을 것도 예상이 돼서 좀 더 내려간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더 너무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올 한 해 뭐 작년에도 많이 올랐지만 올 한 해도 동남권일까요? 아니면 좀 뭐 서남권이라든지 뭐 서북부, 뭐 동북부도 조금 어느 정도 온기가 좀 올지. 저는 동남권은 특히 서울 동남권은 전세가율도 그렇고 소득 대비 많이 오른 것도 그렇고 해서 좀 게다가 거기에 보유세까지 핀셋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동남권의 상승이 좀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 동남권에 주로 거주하는 반도체 근무자들이 이제 거액의 성과급을 받고 26, 27, 28년 네. 1월에 굉장히 많은 수억 대의 성과급을 받고 집을 사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동남권에 또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도미노처럼 이제 때문에. 막 옮겨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는 좀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남권의 상승폭이 타 지역보다 압도하는 일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 분들이 27년 1월, 28년 1월에 몇 억씩 받아내면 그 온기가 점점 훈풍이 그 지역 일대로 번지면서 서울 동남권에도 좀 영향을 서서히 미치는 그런 상황이 27, 28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살짝 뭐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북부 쪽은 뭐 요즘 분위기가 뭐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뭐 서북부도 그렇고 동북부도 그렇고 요쪽에도 조금 온기가 올해 온다고 보세요? 아니면 요번엔 좀 서남권일까요? 제가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걸 매년 보고 있는데 네.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의 숫자 추이를 지역별로 보여주거든요. 서울이 그 전국에서 10억 이상 보유자가 차지하는 서울의 비중이 45%대 유지하다가 최근에 43%대로 잠깐 내려왔어요. 서울이 줄었다는 게 약간 의아했는데 그 지역별로 또 자세히 보니까 동남권은 올랐거든요. 더 늘었는데 서남권이 좀 줄고 그 한강 이북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내의 금융자산 측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질문 중에 이제 결국 동남권의 온기가 그다음 퍼지는 건 금융자산 거액의 금융자산 보유자의 수를 본다면 동남권의 온기가 그다음에 서남권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이북으로 이어질 텐데 그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 굳이 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지역만 보면은 뭐 1순위가 그러면 경기도권에서는 좀 어디로 보세요? 그래도 동남권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래서 서남부 쪽도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른 데도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은 서남권도 매력적일 수 있는데 다만 동남권은 어쨌든 1월부터 올해 1월에 벌써 일단 27, 28년 1월보다는 적지만 억대가 넘는 금액이 이제 반도체 직원에서 풀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남권이 이미 서남권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그런 새로운 유동성의 공급 때문에 또 동남권이 여전히 좀 유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내에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강벨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고가 1주택을 때리기 시작하면 그 고가 1주택을 뭐 30억으로 기준을 삼을지 50억 기준을 삼을지 모르겠으나 기준이 예를 들면 한강벨트를 건드리는 수준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한강벨트도 상승폭이 약간은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울 내에서도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노도강, 금강구 뭐 이런 좀 약간 좀 그래도 금액대가 좀 낮은 곳들 이런 곳들이 올 한 해는 좀 주목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상승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 동남권 대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뭐 지금 이제 갭 투자도 잘 안 되고 사실 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비규제 지역에다가 뭐 갭 투자를 뭐 신용대출 받고 사는 게 나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에서 뭐 아니면 뭐 지금 규제 지역 내에서 최대한 싼 곳으로 가서 뭐 실거주하면서 대출 받는 게 맞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금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규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찝어준 유망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고르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자금력이 안 될 경우는 비규제 지역의 갭 투자도 괜찮은 선택 같고요. 왜냐하면 전월세가 계속 오를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금력이 안 된다면 선택지로 삼아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규제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원 쪽으로 많이 가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풍선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급지가 너무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이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뭐 네이버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나 그런 글들을 올라오는 거 봐도 사실은 이제 강남 3구나 마용성 얘기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지역들이 좀 많이 거론되는 거 봐서는 풍선 효과가 그런 데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특별한 호재가 있다기보단 그냥 돈이 풀리는 것 때문에 돈의 흐름이 급지 다음 급지 다다음 급지로 계속 퍼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소위 말하는 버스가 떠나버리면 이제 네. 살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이제 대안을 찾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더 밑에 이제 보고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한번 일발 역전을 노리는 게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을 좀 노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뭐 저는 뭐 일산 가서 삽니다. 저는 하남에서 살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막 있는데 네. 3기 신도시 노리고 전월세 살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기 신도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3기 신도시가 언제 완공될지 지금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다린다. 지금 공급 감소 구간을 건너뛰고 이거 3기 신도시가 되는 걸 기다린다는 거. 그게 기회 손실 측면에서 좀 아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1기, 2기 신도시 완공 때 입주 때 이제 수도권 부동산이 조정장에 빠졌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3기 신도시도 물론 싸게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3기 신도시가 완공되었으면 수도권 부동산이 좀 조정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뭐 지금 샀다가 3기 신도시가 대규모 입주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지 뭐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인구도 감소하고 2040년 되면 이제 가구 수도 감소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이번 장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번 상승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순간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 다시 좀 횡보하고 뭐 하락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보세요? 저는 당장 미치는 하방 요인이 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수도권 위주로 말씀드리면 뭐 주방 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버블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소는 공급 확대였거든요. 근데 공급 확대 요인이 보이냐 했을 때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버블이 확대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유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버블을 꺼뜨릴 요인은 예상치 못한 뭐 IMF나 금융위기 같은 돌발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버블을 꺼뜨릴 만한 요인은 당분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 전향적으로 다주택 규제 싹 다 풀고 막 이렇게 양도세도 막 이렇게 낮추고 오히려 뭐 45%가 아니라 막 더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만약에 뭐 그렇게 약간 그 뭐랄까요? 예전에도 좀 얘기 나왔거든요. 양도세랑 취득세 확 낮추고 보유세 높이겠다. 그냥 선진국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서울 1극화가 좀 많이 완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GRDP라고 지역 내 총생산이나 뭐 그런 소득을 비교해봐도 지방광역시가 서울에 비해서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약간의 밸류에이션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규제를 완화시킨다면 이제 돈의 흐름이 좀 물꼬가 좀 다른 쪽으로 트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1극화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지방 대도시들 전세가율 보면은 네,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네, 아주 매력적인 곳들이 많은데 이 규제 때문에 가질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그걸 풀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1주택 안 사도 되실 분들은 이제 막 저런 데 가서 사고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방이 올라가면 지방 분들도 서울 사러 막 지금 엄청들 오시는데 우리 동네도 올라간다면 이제 안 오실 텐데 그게 좀 매매가도 싼데 뭐 전세가율이 70% 넘어가는 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신축인데도 그런 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규제만 좀 방향만 틀어도 완벽하게 완화될 수 있는데 알고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안 하는 건지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올해 뭐 내년 내후년 기다려서 좋을 건 없겠군요. 네. 반대로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빨리 전세 깨고 사야 되나요? 작은 명분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월세가도 오르지만 매매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기회 손실이지 않을까. 기다려서 좋을 건 없다. 네. 반대로 이번에 갱신권을 쓰려고 뭐 예를 들어 한 4월 달에 만기다. 이런 분들 저희 갱신권 쓸까요? 막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안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월세로 가야 될까요? 전세에다가 돈을 다 묶어 놓으면은 네. 이래저래 지금 뭐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뭐 네. 주식이라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도 주식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녹화일 기준으로 5,000포인트 돌파해서 사실은 그게 어디까지 갈지가 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뭐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네네. 뭐 어쨌든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은도 가고 지금 금도 가고 뭐 다 가거든요. 코인만 지금 안 가고 있는데 뭐 이러다가 이제 코인도 갈지도 모르죠.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전세에다가 전 재산 집어넣고 계시면 네. 뭐 늘어날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뭐 모든 자산이 폭락하지 않으면 이득 볼 구간이 없으니 전세보다는 그래도 뭐 차라리 뭐 월세를 가서 뭐 좀 돈을 굴리든지 뭐 이렇게라도 좀 따라가야 된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항상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번에 사실 이번 하락장이 한번 왔을 때 보통 이제 뭐 한 4, 5년은 쭉 횡보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또 빨리 와버렸어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그 사이클이랄까 이게 더 짧아질 걸로 보세요.
저는 이 모든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픈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좀 선반영으로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이 많아질 거라 생각해서 먼저 팔거나 공급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서 먼저 사는 그런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영리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이클이 좀 더 짧아지는 건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긴 저도 옛날에 투자할 때는 지금으로 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정보가 그때는 되게 고급 정보였거든요. 네. 그때는 뭐 전세가율 따지고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입주 물량 이런 거 계산도 못했었고. 근데 지금은 뭐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되는. 네. 거기다 이제는 해설까지 다 해주니까 사실상 이제 결심만 하면 되는. 그래가지고 더 빨라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지방분들 서울 막 살려고 막 되게 막 조급하거든요. 저도 네. 최근에 이제 지방에 가면 가니까 여전히 뭐 부산분인데도 막 서울 사고 싶어요. 뭐 창원인데도 서울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지방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동네들 사야 될까요? 지방은 수도권은 유동성, 지방은 수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주택금융연구원이나 뭐 그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똑같은 얘기를 분석을 했던데 그게 되게 와닿는 게 서울과 인천은 매매가랑 전세가가 따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공급에 따라 전세가가 움직이고 그게 매매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국적인 공급 감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도 뭐 특히 일자리가 어느 정도 갖춰진 대도시라면 충분히 좀 올해를 기점으로 많이 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 이제 올해가 되게 중요한 건 지방 입장에서 지방 광역시들이 특히 뭐 안 올랐던 이유는 공급도 공급이었지만 지방은 안 돼. 결국 서울이야 수도권이야 이런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수급의 힘으로 지방 광역시들이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자기네 바뀌죠. 도시의 전망이 바뀌면 네. 이 도시에서 집을 사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전환되면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 높은 전세가율이 지방 광역시의 그러한 그 좋은 조건들이 좀 상승 전환에 더 큰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가 지방 광역시에게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울산도 뭐 1, 2년 전에는 울산 끝났죠 하시다가 지금은 울산 사야 되죠 막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울산은 지금 뭐 네. 전세가율도 76%, 네. 평균이 76%라는 건 되게 굉장히 높은 엄청나죠. 거죠. 게다가 착공 물량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전세 수급 지수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0부터 200까지인데 네. 100이 균형이고 이제 200으로 갈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데 울산이 전세 수급 지수가 190이 넘어서 전국에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 네, 전세가율이 75%가 넘는데 앞으로도 전세 대란 수준이기 때문에 울산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도 점차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예, 지방 광역시도 좀 점차적으로 수급상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과거 같은 경우였다면 그 다주택 규제가 없었다면 보통 이럴 때 이제 서울에 집을 하나 팔아가지고 네. 막 울산 같은데 막 3-4채 사고 막 이런 걸 하면서 거기 울산에다가 전세를 막 공급해주고 그럼 이제 울산에서 이제 전세가 좀 안정되고 그렇죠. 이런 약간 선순환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서울에는 또 누가 이제 실거주가 집을 사겠지만 네. 지금은 그런 게 이제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네. 돈이 계속 그냥 서울에만 쌓이는 이런 악순환도 계속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 또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 뭐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뭐 간단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심플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재화의 가치도 수요와 공급이 그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네. 부동산은 지금 유동성의 확대, 결국 부동산도 유동성이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대돼서 수요가 늘고 공급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그 가치, 부동산의 가치는 우상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우상향의 기조를 깨뜨릴 만한 요소도 현재로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우상향을 깨뜨릴 유일한 가장 강력한 요소가 공급 확대인데 공급 확대 가능성도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선택과 결정을 한 분과 안 한 분들의 자산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벌어져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좀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행동력,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토시 작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